과거 속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로 오늘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혁. 아나운서 이은솔입니다. 진혁 씨 요즘 쌀쌀한 날의 연속이에요. 벌써 그럼요. 겨울이 성큼 다가온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옷차림도 이제 일교차에 맞게 좀 더 두툼하게 좀 입어야 할 것 맞아요. 같은데 딱 보니까 너무 멋부리다가 좀 춥게 입으셨네. 패셔니스타는 얇게 입어야 된다고요. 스타까지 되세요? 그럼요. 여름엔 덥게 입고 또 겨울엔 춥게 입고 또 저는 커피도 얼죽아만 마시거든요. 그래요? 젊은 세대잖아요. 젊긴 젊다. 네. 이렇게 슬슬 연말이 다가오니까 몸도 좀 춥지만 저는 마음까지 좀 추워지는 것 같아요. 띠로리.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추워질 겨를이 없도록 쉴 틈 없이 일해보자고요. 네, 오늘도 과거 여행 떠날 준비 되셨죠? 그럼요. 네, 바로 출발해 볼까요? 네. 자, 오늘은 11월 11일부터 11월 17일까지 한 주간의 과거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11월 11일부터 함께 보시죠. 11월 11일, 많은 사람들이 빼빼로데이로 기억하실 텐데요. 그런데 1918년 11월 11일은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이 종전한 날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1914년 7월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시작됐는데요. 이후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 세르비아 등으로 이루어진 연합국 세력과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동맹국이 치열한 전투를 벌이면서 1,000만 명 이상 목숨을 잃는 역사적 참상이 벌어졌습니다. 수많은 희생자를 낳은 이 전쟁은 혁명으로 독일 제국이 무너지며 끝이 났는데요. 당시 4년 만에 찾아온 평화에 프랑스 국민들은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고 전선에서 돌아온 군인들은 감격에 젖었습니다. 그럼 이번엔 1977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77년 11월 11일 오후 9시 15분. 당시 전북 이리역은 마치 원자폭탄이 떨어진 듯 처참한 현장으로 변했는데요. 폭발로 인해 이리 역사는 송두리째 날아갔고 주변 건물이 모두 무너지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사고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당시 이 열차는 다이너마이트와 전기뇌관 등 40톤의 폭발물을 싣고 이리역에서 정차하고 있었는데요. 폭약을 담당한 화약 호송원은 이날 오후 역 앞 술집에서 막걸리와 소주를 마시고 화차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폭약을 실은 화차 안에서 침낭을 덮고 촛불을 켜둔 채 잠에 들었는데요. 그런데 이후 촛불이 침낭으로 떨어지면서 불이 붙었고 화약 호송원은 몸이 뜨거워지자 덮고 자던 침낭을 버리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 순간 불길은 순식간에 번져 화차에 실린 화약으로 옮아붙었는데요. 사고를 낸 화약 호송원은 숨어 있다가 다음 날 아침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날이 밝자 이리 시내의 모습은 전쟁이 휩쓸고 난 뒤에 폐화를 방불케 했는데요. 이후 이 사건은 현재까지도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인재로 기억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끔찍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1일에는 또 다른 역사도 많았는데요. 1821년에는 러시아의 문호 표도르 도스토옙스키가 태어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은 훌륭한 작품으로만 기억되지만 도스토옙스키는 사실 도박 중독자로도 유명했거든요. 네. 아내에게 쓴 편지에 도박판에 다시는 가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적기도 했고요. 그리고 도박으로 전 재산을 탕진하는 바람에 앞으로 쓸 작품을 담보로 선금을 받아서 이걸로 또 도박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제가 알고 있는 이미지랑 너무 다른데요? 그렇죠. 대문호에 좀 어울리지 않죠. 그러네요. 소설 노름꾼이 사실은 자기 얘기라는 말도 있어요. 또 1572년에는 천문학자 티코 브라헤가 밤하늘을 관측하다가 카시오페아 자리에 나타난 초신성을 처음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초신성 저 알아요. 보통 신성보다 10,000배 이상의 빛을 낸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초신성은 질량이 큰 별이 진화하는 마지막 단계인데요. 급격한 폭발로 엄청나게 밝아진 후에 점차 그 빛이 사라지는 게 특징입니다. 발견한 사람이 천문학자 티코 브라헤라서 이 초신성을 티코의 신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11월 12일의 과거 속으로 떠나볼까요? 미국의 무인 우주 관측선 보이저 1호는 지난 1977년 9월에 발사됐습니다. 무게 722kg의 신면으로 이루어진 몸체와
주발 모양의 안테나를 자랑하는 보이저 1호는 앞서 발사된 보이저 2호보다 먼저 수많은 행성을 지나면서 지구의 자료와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보이저 1호는 임무 기간 동안 목성과 토성 등 그동안 수수께끼에 쌓여 있었던 행성에 대한 여러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면서 태양계 생성의 신비를 푸는 열쇠를 얻어내는데 큰 몫을 차지했는데요. 이렇게 완벽한 임무를 수행한 보이저 1호는 1989년 8월 명왕성 궤도를 벗어나 태양계 밖의 외계를 향해 날아가며 더 넓은 우주로 나아갔습니다. 그럼 이번엔 1929년으로 가볼까요? 할리우드에서 호련히 모나코 왕국의 백조로 날아간 그녀, 바로 그레이스 켈리인데요. 1929년 11월 12일 미국의 영화배우이자 모나코의 공비였던 그레이스 켈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레이스 켈리는 1953년 영화계에 데뷔한 이래 컨트리걸 등 여러 편의 작품에 출연했는데요. 그녀는 오스카 여우조연상을 수상해 연기력을 입증하기도 했고 뛰어난 패션 감각과 우아한 자태로 당대 연예계 최고 스타로 군림했습니다. 영화 나는 결백하다를 끝으로 모나코의 화보 촬영을 떠난 그녀는 모나코의 공 레니에 3세의 초대를 받게 되는데요. 이후 레니에 3세는 12캐럿 다이아몬드를 선물하는 등 지속적인 구애를 펼쳤고 켈리가 받아들이면서 불과 데뷔 5년 만에 영화계에서 화려한 은퇴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1956년 4월 18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그레이스 켈리와 레니에 3세는 무려 일주일 일정으로 세기의 결혼식을 치르며 부부의 연을 맺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1월 12일에는 또 다른 역사도 많았는데요. 1982년에는 폴란드의 자유노조 지도자 레흐 바웬사가 석방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갇혔던 건가요? 당시 폴란드 자유노조는 노조의 자율적인 운영과 탈소련 정책을 요구하면서 격렬한 시위를 벌였는데요. 이때 베르젤스키 장군이 이끄는 폴란드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하고 또 바웬사를 구속했던 거예요. 석방 이후 바웬사는 노조와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서 1990년 폴란드 대통령에 당선되기도 했어요. 그렇군요. 또 2001년에는 미국 여객기 추락 사고로 260명이 사망하기도 했는데요. 260명이면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건가요? 맞아요. 당시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을 이륙한 지 4분 만에 공항에서 8km 떨어진 뉴욕 퀸스 지역에 추락하면서 큰 사고로 번졌는데요. 당시 9.11 테러 참사 2달 만에 발생한 사건이어서 더 충격이 컸어요. 그럼 테러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네, 사고사로 판명이 됐습니다. 네. 그럼 11월 13일의 역사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당시 22살의 한 청년은 근로기준법 책을 꼭 아는 채 온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이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1970년 11월 13일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 버들다리 위에서 숨진 전태일의 이야기인데요. 전태일은 과거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서울로 올라와 청계천 피복 공장에 취직한 노동자였습니다. 1965년 그는 청계천 내 한 회사의 재봉사로 일하던 시기 강제 해고된 여공을 돕다가 함께 해고됐는데요. 이후 그는 다른 회사에 재취업했지만 고된 노동 환경은 쉽사리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1968년 근로기준법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그의 인생은 노동운동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전태일은 1969년 7월부터 노동청을 방문해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 개선과 위생 환경 개선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하고 말았는데요. 당시 그의 바람은 일기장과 누군가를 향한 수백 통의 편지들에 빼곡히 남아 있었습니다. 1970년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근로조건 시위를 주도했는데요. 이후 그는 근로기준법 화형식과 함께 평화시장 입구에서 온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친구에게 성냥불을 그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온몸에 불이 붙어 평화시장을 뛰었지만 방치되다 쓰러졌고 이후 병원에 도착했지만 그는 결국 사망했습니다. 사건 2주 뒤 청계 피복 노동조합이 결성됐고
1970년대에만 전국에서 2,500여 개의 노동조합이 결성되면서 전태일 열사의 분신은 한국노동운동의 출발점이 됐는데요. 전태일 열사가 분신했던 서울 청계천 육가에 세워진 동상과 다리는 2015년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럼 이번엔 1996년으로 가볼까요? 1996년 11월 13일 굉음과 함께 조선 총독부 건물이 완전히 철거됐습니다. 1995년 광복 50주년 기념식에서 건물 첨탑이 제거된 뒤 이날 건물 외벽까지 철거되면서 조선 총독부 건물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는데요. 조선 총독부는 일제강점기 35년간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일본의 통치 기관이었습니다. 초기에는 통감부 청사를 사용했는데요. 그러다 사무 공간의 부족을 이유로 1926년 경복궁 흑내문 구역을 철거한 터에 신청사를 건립했습니다. 조선의 대표적인 궁궐인 경복궁을 훼손하다 못해 그 궁궐의 정면을 막아서고 고압적인 조선 총독부 청사를 세운 것은 당시 일본이 한반도의 통치자라는 의식을 심어주는 효과를 노린 것이었습니다. 조선 총독부 청사의 준공과 함께 광화문은 경복궁의 동쪽으로 이전됐고 청사 앞에는 광장이 조성됐는데요. 이때 이전됐던 광화문은 1960년대 다시 경복궁 앞으로 돌아왔지만 그때도 여전히 조선 총독부 청사 건물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건물은 이후에도 수십 년간 박물관 등 여러 용도로 이용되다가 1995년 비로소 철거가 결정됐습니다. 70년 만에 사라진 우리 민족을 억압하고 수탈했던 공간. 현재 그 자리는 광화문과 중심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되면서 또 다른 상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3일의 또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요. 1985년에는 콜롬비아에서 400년 만에 화산이 폭발하면서 2만여 명이나 목숨을 잃는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규모가 엄청난 폭발이었네요. 맞아요. 당시 산기슭에 있는 두 마을을 통째로 삼켰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엄청난 피해를 가져온 것은 화산 폭발 그 자체보다도 진흙이었다고 합니다. 화산에서 흘러내린 용암이 비탈면에 있는 흙과 눈에 뒤섞이면서 파도처럼 마을을 휩쓸었고 많은 양의 눈과 얼음이 산 밑으로 흘러내리면서 엄청난 홍수가 동시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네. 또 1907년에는 프랑스 자동차 제작자 폴 코르누가 헬리콥터를 설계하면서 최초로 시험 비행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와, 얼마나 비행했는지 궁금해요. 약 2m 높이에서 네? 20초 정도 공중에서 정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오.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 나선형 비행체라서 오늘날의 그 헬리콥터 원형은 이고르 시콜스키가 1939년 개발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후에 이고르 시콜스키가 대량 생산에 성공하면서 현대 헬리콥터의 기초가 됐죠. 신기하네요. 그럼 11월 14일의 과거로 가보겠습니다. 1980년 11월 14일 신군부 주도하에 언론기관 통폐합이 결정됐습니다. 12.12 쿠데타로 실권을 장악한 신군부 세력은 체제를 굳히기 위해 언론 통제를 계획하는데요. 이후 보안사 정보처의 언론반을 신설한 뒤 언론의 공정성, 공공성을 회복한다는 구실로 한국방송협회, 신문협회 등은 총회를 열고 방송신문 통합 등 소위 대한민국 언론개혁을 골자로 한 건전 언론 육성과 창달에 관한 결의문을 발의했습니다. 당시 신군부는 정기 간행물 172종의 등록을 취소시키고 1000여 명의 언론인을 강제 해직 조치하기도 했는데요. 이후에는 보도 지침을 통해 언론의 자유를 앗아갔습니다. 당시 언론 탄압은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회복될 발판이 마련됐고 이후 1988년 노태우 정권이 탄생하면서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1982년으로 가볼까요? 1982년 11월 14일 수많은 가정의 TV가 한 복싱 경기 중계에 고정됐습니다. 도전자는 바로 동양인 챔피언 김득구, 챔피언 방어자는 미국의 레이 맨시니였는데요. 당시 미국 권투계의 혜성같이 나타난 백인 스타 맨시니는 이미 불패로 불리던 스타였습니다. 그에 도전한 김득구는 9회까지 맨시니를 상대로 잘 싸웠으나
11회 이후 체력이 떨어지며 상대에게 난타를 당했습니다. 14회 시작 직후 그는 맨시니에게 턱을 맞고 쓰러진 뒤 몸을 일으켰지만 KO가 선언돼 패하고 말았는데요. 이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데저트 스프링스 병원에서 뇌수술을 받았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고 결국 입원 99시간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1월 14일에는 또 다른 역사도 많았는데요. 1973년에는 전주에서 순천에 이르는 호남고속도로와 순천에서 부산까지 이어지는 남해고속도로가 착공 1년 10개월 만에 동시 개통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당시에 운행 시간도 많이 단축이 됐겠네요. 맞아요. 광주에서 부산까지 무려 7시간에서 3시간 반으로 단축됐다고 하니까요. 야, 딱 절반, 네. 절반이나 줄였네요. 또 1948년에는 영국의 왕 찰스 3세가 태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그 엘리자베스 2세가 서거한 뒤에 이제 왕세자에서 왕이 되신 분이잖아요. 맞아요. 어머니 엘리자베스 2세만큼 영국 통합에 큰 역할을 할지 지금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죠. 그럼 11월 15일의 과거 속으로 가볼까요? 신체 발부 수지 부모.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라는 조선시대 대원칙을 뒤흔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895년 11월 15일, 당시 김홍집 내각은 성년 남자의 상투를 자르도록 하는 단발령을 공포했는데요. 당시 내세운 단발의 이유는 위생에 이롭고 작업에 편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고종은 태자와 함께 솔선수범한다는 목적으로 먼저 머리를 자르고 관리들과 백성들에게 단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유교가 생활에 깊이 뿌리를 내린 조선사회에서 단발령은 신체에 심각한 박해로 받아들여졌고 이에 완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또 일본을 본떠 만든 제도라는 인식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반일 의식으로 이어졌는데요. 당시 단발령으로 촉발된 반일 분위기는 전국 각지의 의병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고종은 김홍집 내각을 내치면서 난국을 안정시키려고 아관 파천을 단행해 내각 대신들의 체포령을 내렸는데요. 당시 김홍집 내각은 백성들과 유생들의 저항으로 지지 기반을 상실하게 되고 김홍집과 고종의 머리를 잘랐던 정병하는 백성들에 의해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칠러 내각이 등장했고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결국 단발령을 철회하고 각자 자유의사에 맡기도록 함으로써 단발령 소동은 잠시 마무리됐습니다. 그럼 이번엔 1908년으로 가볼까요? 중국 청나라 말기, 권력을 통째로 쥐고 전권을 휘둘렀던 서태후가 1908년 11월 15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17살 때 청나라 한풍제의 후궁으로 입궁해 귀인과 빈을 거쳐 태후 자리까지 올랐는데요. 한풍제를 이을 유일한 아들이 그녀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후 한풍제가 병사하고 5살에 동치제가 즉위하면서 그녀의 47년 통치가 시작됐는데요. 동치제가 생모인 자신보다 양모인 동태후를 더 따르자 그녀는 아들을 미워했고 동치제가 1874년 18살에 천연두로 사망하자 당시 4살밖에 안 된 여동생의 아들을 광서제로 옹립하고 수렴청정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1881년 동태후마저 의문의 죽음을 맞자 이제 권력은 사실상 그녀의 독차지가 됐는데요. 하지만 성인이 된 광서제가 개혁주의자들의 무술 변법에 힘을 실어주며 일대 개혁을 추진하려 했고 이에 위협을 느낀 서태후는 수구파들과 함께 쿠데타를 일으켜 변법을 진압하고 광서제를 유폐시켰습니다. 결국 광서제는 10년간 유폐된 채 지내다가 1908년 11월 14일 서태후의 사망 전날 죽임을 당했는데요. 광서제의 사망 다음 날 서태후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장례는 광서제보다 3배 이상 많은 비용이 들어 치러졌고 죽음마저 화려했던 서태후 사망 뒤 청나라를 몰아내자는 혁명의 물결이 거세지면서 결국 청나라는 멸망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1월 15일에는 또 다른 역사도 많았는데요. 2002년에는 우리들의 마라톤 영웅 손기정옹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손기정옹, 우리 민족의 자부심이셨죠.
그럼요. 우리나라 마라톤 역사에 절대 빠질 수 없는 분인데요. 국민 영웅이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1997년부터 건강 탓에 바깥 출입을 잘 못하셨다고 하는데요. 시드니 올림픽 남북 공동 입장, 한일 월드컵까지 지켜보시고 월드컵이 치러진 그해 지병으로 인한 숙환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1974년에는 비무장지대에서 남침용 지하 땅굴인 북한 제1땅굴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오, 이때가 북한 땅굴 첫 발견이었죠? 맞아요. 그럼 현재 이곳에 가면 땅굴을 볼 수 있나요? 아니요. 심도가 얕아서 발견된 땅굴 중에서는 유일하게 일반인 개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비슷하게 만든 모형은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럼 11월 16일의 과거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2002년 11월 중국 광둥성에서는 원인 모를 병으로 사람들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21세기 최초의 전염병 사스의 시작이었습니다. 2002년 11월 16일 중국 광둥성에서 첫 발병된 중증호흡기 증후군 사스는 이후 높은 치사율을 기록하며 몇 달 만에 중국 대륙을 넘어 인근 국가로 확산됐는데요. 당시 중국 베이징은 학교와 병원, 주택 등 사스 전파가 우려되는 수백여 개의 건물을 폐쇄하면서 사실상 계엄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중국에서 유학 중이던 한국 학생들은 휴교령 때문에 귀국에 나섰고 공항 입국장에선 대대적인 방역 작업이 진행됐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 사스 감염을 두려워한 중국 의료진들이 도망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2003년 7월 세계보건기구는 사스 유행 종식을 선언했지만 사스가 한 차례 휩쓸고 간 중국에서는 5,300여 명이 감염돼 349명이 숨진 뒤였는데요. 반면 당시 우리나라는 사망자 없이 3명의 감염자만 발생해 국제사회로부터 사스 예방 모범국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1월 16일의 또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요. 1987년에는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과 명지동 사이에 낙동강 하류를 가로막은 낙동강 하구뚝이 준공되기도 했습니다. 이 하구뚝이 생기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네, 먼저 뚝 위에 4차선 도로가 만들어져서 교통난에서의 큰 도움을 줬고 또 인근 지역 식순환 해결과 쌀 증산에도 크게 기여한 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69년에는 콩코드 여객기가 첫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최초의 초음속 여객기 아닙니까? 똑똑하시네요. 그럼요. 맞아요. 저 어렸을 때 이거 타보는 게 꿈이었어요. 아, 정말요? 네. 콩코드 여객기는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한 세계 최초의 초음속 여객기인데요. 화려한 관심을 받았지만 과다한 연료 소비와 큰 소음 같은 단점 때문에 저조한 판매 실적을 보였고 1979년부터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그럼 11월 17일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볼까요? (1905년 11월 17일) 경운궁 중명전 회의실에서는 일본군이 겹겹이 포위한 상태로 강요된 어전회의가 열렸습니다. 당시 고종 황제는 의견 개진 없이 대신들에게 결정을 위임한 상태였는데요. 그러나 회의는 5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궐 밖에서 초조해진 이토 히로부미는 하세가와 군사령관과 헌병대장을 대동하고 일본 헌병 수십 명의 호위를 받으며 궐 내로 들어왔는데요. 이토 히로부미는 이날 밤 조약 체결에 찬성하는 대신들과 다시 회의를 열고 자필로 수정을 가한 뒤 위협적인 분위기 속에서 조약을 승인받았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치욕적인 늑약, 을사조약이 체결된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을사조약의 체결 소식은 그해 11월 20일자 황성신문에 장지연이 쓴 시일야 방성대곡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조약 체결에 대한 거부와 일제에 대한 항쟁이 일어났고 민영화를 시작으로 조병세, 홍만식 등 죽음으로 일제에 항거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는데요. 또 한쪽에서는 일제에 대항하는 의병을 일으켰고 고종은 을사늑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친서를 작성해 일본의 주권 침해를 규탄했습니다. 1907년 6월 고종이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면서 국권 회복을 기도했지만 열강 대표들이 이를 외면했고
그 사건을 빌미로 일제는 고종을 압박해 퇴위시켰는데요. 이후 일제강점기로 접어들면서 우리 민족의 뼈아픈 역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럼 이번엔 1970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64년 개인용 컴퓨터라는 단어조차 생소하던 시절, 모두가 쉽게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시대를 앞당긴 물건이 개발됐는데요. 바로 마우스입니다. 마우스를 개발한 것은 더글라스 엥겔바트라는 한 연구원이었는데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를 연구하던 엥겔바트는 나무 상자에 작은 바퀴 2개를 집어넣어 각각의 위아래와 좌우 방향의 움직임을 감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상자 윗면에는 소형 버튼을 달아서 모니터에 표시를 하거나 프로그램을 구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요. 마우스는 원래 XY 좌표 표시기로 불렸습니다. 이후 엥겔바트 연구팀은 이 기계를 버그라고 불렀다가 훗날 본체와 기계를 연결하는 선이 꼬리를 연상시킨다고 해서 마우스라는 별명을 붙였고 그대로 통용됐는데요. 이후 1970년 11월 17일 미국 스탠퍼드 연구소는 마우스의 특허를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컴퓨터가 대중화되지 않아 마우스는 연구실에서 시제품으로 운명이 끝나는 듯 했는데요. 하지만 1984년 마우스를 보조 입력 장치로 사용한 사과사의 매킨토시 PC가 출시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후 도스 운영체제가 막을 내리고 1995년 윈도우 95 시대가 열리면서 마우스는 현대인의 완전한 필수품이 됐습니다. 그리고 11월 17일에 또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요. 1917년에는 프랑스의 조각가 오규스트 로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로댕. 생각하는 사람. 너무 유명한 작가죠. 맞아요. 현대 서양 조각의 문을 열었다고 평가되고 있는 분인데, 그런데 로댕의 대표작으로 유명한 그 생각하는 사람은 네. 사실은 독립적인 조각상이 아니고 다른 작품의 일부분이었습니다. 단테의 신곡의 영향을 받아서 지옥의 문을 제작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파생된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제목도 시인이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2002년에는 반다의 가슴곰이 지리산에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공식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1983년 5월에 설악산에서 밀렵군의 총에 맞고 숨진 뒤로 20년간 반달곰 생존 소식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소식은 굉장히 기쁘게 받아들여졌죠. 멸종으로 여겨질 뻔했네요, 하마터면. 개체수가 그렇게 줄어든 건 각종 개발로 인해 서식지가 줄어든 탓이었을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은데 지금은 복원을 통해서 반달가슴곰이 많이 늘었다고 하죠? 맞아요. 다행이에요. 네, 지금은 증손주까지 태어났다고 하는데 우리 사람들과 함께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자, 이렇게 오늘도 열심히 과거 속으로 달려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저희는 잠시 후 유튜브 사진관에서 만나요. 모든 역사는 한 장의 사진으로 남는다. 뉴스로 추억을 소환하는 레트로 감성 라떼 맛집. 뉴스와 함께 세상 모든 것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 인생이 뉴스다. 우리의 인생 사진을 만나볼 수 있는 유튜브 사진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는 라떼 월드. 라떼를 맛있게 드시네요. 정말. 예. 라떼가 생각도 나는 그런 날씨 아닙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날씨도 춥고 요즘에 물가도 많이 올라서 집에 있는 게 답이다.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집에 있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밀린 드라마나 뭐 땡튜브, 땡플릭스 이런 거 보는데 여러분들은 뭐 하세요? 저는 아무래도 집에 있을 때 아내가 시키는 집안일을 주로 하게 되더라고요. 예. 원래 안 했었는데 아. 뭐 청소기 돌리고 가정적이다. 세탁기 돌리고 그 세탁기에서 꼭 빨래는 빼가지고 건조기에 넣어가지고 그거 저기 뭐야 그 하나 또 뜯어가지고 넣어야 돼. 맞아. 그거 돌리는 진짜 안 해, 게 이제 진짜. 제가 하는 거고 그다음에 설거지를 원래 거의 안 해줬었는데 네. 요즘에는 뭐 상황 봐서 네. 설거지도 좀 해주고 있습니다. 또 많이 돌리시네요. 뭐 되게 약올리는 듯한 그 얄미운 표정은 뭐예요? 많이 돌리시는 것 같아요. 세탁기 그래요. 돌리고 또 건조기 집안일 돌리고 청소기 네. 돌리고 잘한다. 아우 무릎이 안 좋다더니. 무릎이 나왔네요. 역시 네, 프로 그러니까 정치이네요. 흥이 많아요. 네. 역시 유튜브다. 네.
아니, 저는 꼭 해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사실 제가 커피를 좋아해서 이제 네. 밖에서 예쁜 카페 찾아다니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좀 이렇게 카페를 차려놓고 마시면 어떨까 이런 이제 홈카페. 생각이 드는데 정말로 집에 홈카페 차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딱 해놓고 캡슐 맞습니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맞아요. 딱 해먹잖아요. 맞습니다. 막 연기 나고. 바로 그냥 이렇게 우유 넣어가지고. 저는 또 나중에 이제 드립 커피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드립커피는 이렇게 네, 하는 이거 거죠. 이거를 돌려서 먹는 좋죠. 거. 네, 한번 이렇게- 내려 먹어보고 싶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현대인들이 슬기로운 집콕 생활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는데 뭔지 아세요? 당연히 알죠. 뭘까요? 머니 해도 돈이 이거 아닙니까? 야, 머니도 중요하지만 네. 그 머니를 쓸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네. 물론 시간과 돈도 필요하지만 이게 반드시 필요한데요. 뭔데? 뭐지? 바로 오늘 얘기한 것 중에 많이 나왔어요. 가전제품. 아, 생각해보면 아침에 눈을 떠서 잠들기 직전까지 정말 많은 가전제품 사용하잖아요. 불 껐다 켰다 하는 것도 가전제품. 아, 그럼요. 그거는 전기구나. 그런데 당연히 말이죠. 가전제품이요. 아, 가전제품이에요? 여러분들 사실 라떼는 말이죠, 필수 가전제품이라고 하면 세탁기, 냉장고, TV 이 세 개면 끝이었는데 요즘엔 살 게 많아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럼요. 세 개는 부족해요. 그러니까요. 아, 정말. 그러고 보면 그 시간이 갈수록 가전제품 목록이 점점 더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현대인의 필수품이자 생활의 동반자 가전제품의 역사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 하는데요. 과연 어떤 가전제품들이 소개될지 궁금하시죠? 네. 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VCR 스타트! 뭐야? 뭐야? 이거 분위기가 너무 무서운데? 비명 소리까지? 무슨 일 있나 봐요. 그니까. 아니, 오늘 주제 가전제품 아니에요? 가전제품. 뭐야? 안 돼. 열지 마. 열지 마. 뭐가 나오는 거야? 오, 뭐야? 악기가 몸에 들어왔나 봐. 소름 끼치도록 공포스러운 이 상황.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뭐야? 예? 잠깐만요. 진공 청소기? 아, 그만큼 흡입력이 좋다 이런 거였구나. 그래요? 귀신이 불쌍해요. 이게 그 유명한 귀신 들린 청소기인가? 아, 귀신을 들렸다. 이렇게 귀신이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왔는데 할머니가 들렸어. 청소기 하니까 들렸어. 야. 그러니까. 영혼이 그만큼 가볍다는 얘기가 사실이구나. 이렇게 아무리 귀찮아도 꼭 해야 하는 일, 청소, 빨래, 설거지 바로 가사 일인데요. 우리 선배님이 많이 하시는 일이죠. 바쁜 현대인들의 시간과 노동을 줄여주는 가전제품은 끊임없이 발전을 하면서 새로운 기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가전의 역사 첫 번째 만나볼 가전제품은 바로 청소기입니다. 와. 1901년 먼지가 묻은 손수건을 보고 기막힌 아이디어를 떠올린 세실 부스. 한 달 전쯤 우연히 겪은 사건이 발명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니, 손수건이 청소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 기침에 시달렸던 세실 부스는 거리 청소 차량의 상태를 보고 불만을 품게 됩니다. 청소차가 지나갈 때마다 퍼지는 먼지 때문에 숨이 막혔던 거죠. 고민 끝에 집으로 돌아온 그는 마룻바닥에 엎드린 채 젖은 손수건을 입에 대고 세게 공기를 빨아들이는데요. 왜 저러시는 거예요? 이때 손수건에 동그란 모양의 먼지가 달라붙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손수건을 보고 네. 이게 먼지 필터를 고안해낸 거죠. 아, 진짜 천재다. 그는 강력한 진공 펌프로 공기를 흡입하는 진공 청소기를 개발해 특허를 냅니다. 그리고 회사까지 차려서 큰 성공을 거둡니다. 하지만 개발 당시 진공 청소기의 무게는 무려 49kg. 어휴. 마차가 끌어야 할 정도였고 큰 소음 때문에 사람들은 깜짝 놀라곤 했습니다. 와, 49kg이면은 뭐 거의 저 정도 무게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당시 처음으로 개발된 진공 청소기는 무거운 데다가 소음까지 컸습니다. 하지만 편의성이 좋아서 유럽 전역의 청소 전문 업체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가정용 진공 청소기는 언제 처음 등장했을까요? 그러던 1912년 스웨덴의 한 가전 회사에서 기존에 비해 훨씬 작고 가벼운 무게의 가정용 진공 청소기를 출시합니다. 훨씬 가벼워 보이죠? 당시 경제권을 잡고 있는 남자들 앞에서 주로 시연해 큰 호응을 얻은 가정용 진공 청소기. 뭔가 그래도 지금의 모습과 좀 비슷하죠, 비슷해요. 이제. 네, 네. 맞아. 기계를 좋아하는 남자들은 물론 간단한 작동법에 비해 청소 효과가 뛰어나 유럽 전역의 가정에서 큰 인기를 누립니다. 적어도 그 작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처음 나왔던 청소기에 비해 훨씬 작네요. 그거에 맞아요. 비해서. 네, 49kg 너무 무거울 것 같아요. 야, 진짜.
우리나라 가전도 지금은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하잖아요. 그럼요. 청소기도 국내 브랜드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이 청소기를 가정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나요? 네, 우리나라에서 진공 청소기가 생산되기 시작한 건 1960년대부터인데요. 하지만 출시 초기에는 별로 인기를 끌지는 못했다고 해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우리나라는 1960년대 처음으로 진공 청소기가 도입돼 국산화까지 진행되었지만 당시만 해도 온돌 방식의 걸레질을 하는 가정집이 대부분이라 널리 보급되는 건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1980년대부터 아파트가 하나둘 지어지고 서양식 카페트와 거실 문화에 서서히 익숙해지면서 청소기를 사용하는 가정집도 자연스레 늘어나는데요. 온돌 문화에서는 필수적인 물걸레질 기능의 청소기까지 출시돼 주부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머리가 동글동글 동력 부동 모터로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광고 분위기도 예전에 좀 다르다. 이래도 잘 나가요. 참 조용해요. 또한 여성들의 사회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청소기는 혼수 품목 중 하나이자 가사노동을 줄일 수 있는 필수 가전으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요즘에 진짜 대세는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로봇, 바로 로봇 청소기. 그렇죠. 로봇. 아니 이제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로봇이 다 알아서 청소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 로봇 청소기도 가정에 보급된 지 그리 오래되진 않았어요.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용도에 따른 다양한 청소기가 출시되는가 하면 첨단 IT 기술이 접목된 로봇 청소기가 선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새집 증후군과 환경 호르몬 등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청소는 기본, 살균 기능까지 갖춘 다양한 청소기가 활발하게 출시되었는데요. 가구당 청소기의 보급률은 0.87대에 이를 만큼 보편적인 생활 가전 중 하나가 됐습니다. 거의 뭐 집집마다 하나씩은 갖고 있게 된 거죠. 그렇죠. 대덕 원자력밸리 벤처기업이 개발한 가정용 차세대 청소 로봇 오토로입니다. 저게 로봇 청소기입니다. 아 이게 로봇 청소기 이게 야. 요즘에 보이는 그 동그란 게 아니고? 초창기에는 되게 컸네요. 그러니까. 네. 기존의 V자형으로 움직이는 방식에서 벗어나 바둑판식으로 움직이며 청소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바둑판식 청소 기능은 청소 로봇이 자기 위치를 파악하면서 한 번에 자동으로 청소를 하는 최첨단 기술로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뭐 지금 시중에 조금 뭐 간단한 로봇들이 나와 있지만 저희가 이번에 개발된 것처럼 아마 내년쯤 되면은 아마 청소 로봇이 크게 시장이 열리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청소 로봇의 등장은 연구용 로봇의 산업화로 국내 지능 로봇 발전과 함께 향후 새롭게 전개될 세계 로봇 시장 개척에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야, 물걸레 청소기에 로봇 청소기까지. 네. 아무튼 우리나라 사람들은 필요한 건 뭐든 척척 다 만들어내는 진짜 척척 박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번엔 좀 더 전통적인 가전제품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구겨진 옷에 달여주는 필수품 다리미입니다. 아, 다리미는 네, 뭐. 다리미의 역사도 꽤나 깊다고 하는데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아니 다리미 하면 예전에 그거 아니에요? 둥둥둥둥둥. 그 다리미질. 네. 둥둥둥둥둥. 아, 이제 거기서 이제 좀 발전한 게 이제 후라이팬에다가 숯불 올려가지고. 오 진짜요? 이렇게 펴가면서. 예. 직물의 주름을 제거하는 도구는 직물 그 자체가 사용되기 시작한 시기와 비슷하게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다리미가 개발되기 전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구김을 제거했습니다. 노르만족의 바이킹들은 직물의 주름 제거를 위해 평평한 고래뼈를 사용했고 에? 고래뼈로 주름을 어떻게 피지? 고래? 아주 둘이 친해졌네요 이제. 어? 로마인들은 넓적한 망치 모양의 도구를 이용해 의복의 구김을 팠습니다. 중국인들은 17세기까지 수치나 뜨거운 모래가 채워진 팬으로 옷을 다렸는데요. 아까 말씀한 그거 딱 있었네 그런 게. 이처럼 뜨거운 석탄을 연원으로 쓴 다리미는 유럽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아 그렇지 이렇게 힘으로 할 게 아니라 저렇게 열이 있으면 쉽게 다려졌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최초의 전기 다리미가 개발된 것은 1882년의 일인데요. 뉴욕에 거주하고 있던 미국의 발명가 헨리 실리가 저항 가열 방식의 전기 다리미를 발명했고 그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습니다. 지금 다리미 모습이랑 조금 비슷하긴 하다. 네, 그죠? 흡사하죠. 실리가 개발한 전기 다리미의 저항 가열 방식은 알루미늄이나 스테인리스 강철로 만들어진 현대식 다리미의 금속 열판을 가열하는 데에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데요. 아. 초창기 전기 다리미는 열판의 온도를 조절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되게 어려웠구나. 하지만 실리는 특허 변호사인 리처드 다이어와 함께 전기로 데워져 있는 상태에서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바닥에 내려놓을 수 있는 일종의 무선 다리미를 개발해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열이 올라오면 좀 식혔다가 쓰고. 아.
이와 같은 전기 다리미가 많은 가정에 보급된 것은 1920년대 무렵의 일인데요. 선진국 가정 대부분에 전기가 공급되며 전기 다리미를 널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전기와 전자 제품이 없던 과거에는 이렇게 옷을 다리는 일조차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는데요. 이런 수고로움을 덜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은 아주 지혜로운 방식으로 다리미를 만들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궁금하다. 우리 선조들은 의복의 주름을 다리기 위해 펜과 같은 형태 안에 불붙은 숯을 넣고 이 열로 옷감을 펴는 숯다리미를 사용했는데요. 중국에서는 뜨거운 그 모래 같은 걸 넣었다고 했었잖아요. 우리는 숯을 넣네요. 밑은 납작하고 한쪽 끝에는 자루가 달려 있어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다리미로 다리기 어려운 옷의 솔기나 모서리 등을 눌러 다리는 데에는 이와 같은 인두를 사용했는데요. 인두로 사람만 지시는 게 아니었어요. 고문 기계가 아닙니다, 원래는. 네. 보통 이제 다리미는 양손에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양쪽에 이제 옷감을 이제 들고 그 위에 이제 다리미로 이제 다리게 되는데, 다리는 이제 과정에 이제 그 속도를 좀 빨리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내부에 숯이 있는데 그 숯에 대한 이제 갈무리가 좀 성글거나 하면은 거기에 이제 불똥이 이제 튀죠. 그래서 그 불똥이 튀어서 이제 옷감에 이제 붙으면은 이제 소위 얘기해서 이제 전에 이제 불총을 맞는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아주 그 어떤 시어머니로부터 말이죠, 며느리가 혼나는 그런 어떤 그 지역적인 사례들은 종종 나타납니다. 맞아요. 어머니, 제가 예쁘게 잘 다른. 이거 뭐 구멍이 펑크가 났구나. 무서워, 어머니. 우리 며느리 하나 잘 들여서 우리 집에 구멍이 나게 생겼어. 아유, 그게 아닙니다, 어머니. 인두나 가져와라. 예? 아버님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 인두나 가져. 가져오겠습니다. 인두로 너도 바싹바싹 펴주마. 아유, 어디를 피웁니까, 어머니. 와, 시아버지, 시어머니. 윤수 씨 멘트 봤어요? 인두나 가져오고. 그러니까요. 누나 가져오거나. 야. 벌써 뒤지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약간 폭력적이야. 아닙니다. 옷감에 불똥이 튀는 것을 막기 위해 오리 모양의 다리미가 나왔는데요. 오. 손잡이가 달려있는 뚜껑 아래에 숯불을 넣어 사용함으로써 불똥이 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 이제는 뚜껑이 있는 거죠. 네. 하지만 전기가 보급되기 시작하며 다리미의 열원에도 변화가 생겼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전기 다리미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최초의 전기 다리미가 생산된 1950년대 후반부터였는데요. 빨리 나왔네. 이후 가전 산업의 발전과 전기 생산 증가로 전기 다리미의 사용은 점차 확대되었고 그 기능과 형태 그리고 디자인도 한층 다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전자제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빨리 제가 정리하네. 이거는 소리로 한번 네. 표현을 해볼게요. 야, 옥동자인가 봐. 소리꾼이네, 많이 준비했네요. 소리꾼이야. 잉. 잠깐만요. 얘 뭐예요? 팔이에요? 잉. 팔이요? 팔이. 정답 전자제품이에요. 알람. 알람 아니에요. 잉. 뭘까요, 선배님? 예? 옥동자. 아니, 이렇게 똑같이 흉내냈는데 못 맞추시는 뭔데요? 거예요? 우리가 들어보고 판단할게요. 믹서기요, 믹서기. 믹서기라고요? 이거지 무슨 인이에요. 와, 똑같다. 아이씨, 뺏겼다. 잠깐 아나운서 입에서 지금 아이씨 뺏겼다. 아, 정말. 아니 그러고 보니까 네. 엄마가 굉장히 다양하게 이걸 쓰시더라고요. 이게 뭐 믹서기 쓸 때 막 웬만한 뭐 감자전 할 때도 감자도 갈고 맞아. 그리고 주스 담글 때 그리고 김치 담글 때도 주스 담글 때요? 주스 갈 때? 주스 갈 때, 어. 당근 갈고 이럴 때 당근 맞아, 맞아. 담글 말을 다 때. 지금 믹스해버렸어.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김장할 때도 양념도 다 갈아가지고. 맞아. 맞아요. 그게 진짜 맞아요. 편하지. 고춧가루. 맞아. 없으면 안 돼. 주방의 필수 가전이자 전천후 아이템 믹서기. 그런데 믹서기가 발명되기 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음식을 갈았을까요? 전기도 믹서도 없던 옛날에는 어떻게 음식을 갈 수 있었을까요? 맷돌일까요? 나온다. 바로 그 기원은 맷돌입니다. 이야. 신기하게도 맷돌은 수천 년 전부터 세계 여러 곳에서 사용되었는데요. 지역마다 그 형태가 좀 다를 뿐이었습니다. 세계에서 쓴 거구나. 우리나라만 쓴 게 아니고. 인류가 수렵 채집을 하는 유목 생활을 끝내고 곡식을 재배하기 시작하면서 곡물을 가루로 갈아야 빵을 만들 수 있었는데요. 이를 위해 결국 맷돌이라고 불리는 제분기의 초기 형태가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돌리는 맷돌에서 수렵과 나기로 돌리는 맷돌, 그리고 풍력을 이용해 돌리는 법 등 인류는 점점 더 편리한 방법을 터득해 나갔는데요. 이런 맷돌의 과학적 원리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현대의 믹서입니다. 네.
그럼 현대식 믹서는 언제 처음 개발돼서 사용하기 시작했을까요? 1930년 펜실베니언즈 밴드의 리더로 이름을 떨쳤던 프레드 월링이 식품을 액체로 만드는 기계의 개발과 판매에 자금을 댔는데요. 바로 오늘날의 믹서입니다. 사실 실제 믹서의 발명자는 포폴로스키라는 폴란드계 미국인입니다. 차가운 우유에 분유를 섞어 자신이 좋아하는 밀크쉐이크를 만들고 싶었던 포폴로스키는 1922년 믹서를 발명하는데요. 실제로 포폴로스키는 자신의 발명품이 과일이나 채소를 갈기 위한 용도로 쓰일 거라곤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쉐이크 만들어 먹으려고 만들었구나. 믹서기가. 원래 차가운 우유에다가 막 분말가루 넣으면 잘 안 녹잖아. 그쵸. 맞아. 네. 미숫가루 타 먹어볼 때 찬물에다 미숫가루 타 먹으면 맛있는데 알갱이 맞아. 그거 안에 터져가지고 숨도 못 쉬고 또 가루로 돼. 맞아요. 아, 맛있겠다. 사실 그 밀크쉐이크는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료 중 하나인데요. 네. 우유와 분유 분말이 잘 섞이도록 이제 직접 섞어줘야 되는데 네. 쉽게 섞이지 않으니까 이게 수백 번은 흔들어줬어야 한다고 아이고, 합니다. 힘들어. 아니 밀크쉐이크 한 잔 먹으려면 자동으로 이제 벌컵이 되겠어. 저 양쪽에 들고 이렇게 막 흔들어서 맞춰서 운동해야 돼. 그렇죠. 이게 또 헬스장 가보면은 또 이제 보충제 섞어 드시는 분들이 한참 흔들어내거든요. 맞아요. 이 전동 모터가 달린 믹서기로 밀크쉐이크를 만들어 먹어본 사람은 그 편리함에 이거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못해요. 그 후 월링이 실시한 판촉 활동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이 작은 신형기계에 완전히 매료됐는데요. 초기의 믹서는 주로 바텐더들이 사용했지만 월링의 적극적인 홍보 덕에 주부들 사이에서도 믹서 열풍이 불었습니다. 원래는 바텐더들이 쓰던 것이 이제는 집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믹서 요리책과 요리교실이 큰 인기를 끌며 믹서의 대중화를 이끌었죠. 믹서기는 우리나라 가정에서도 정말 많이 쓰는 가전제품이잖아요. 그럼요. 국내 믹서기가 본격적으로 대중화되기 시작한 건 1960년대부터인데요. 식생활 개선 운동이 한창이던 시기였습니다. 우리나라도 1960년대 경제 개발에 따른 주거와 식생활의 변화로 현대적 주방 가전들이 유입되기 시작했는데요. 놀라운 기능에 주부들은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앞다퉈 믹서를 장만했고 지금까지 그 명맥이 이어내려오고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 저 버튼 느낌 기억나요? 나도 갑자기 기억이 나는 것 같아. 1단, 2단, 3단. 맞아요. 1단은, 2단은. 아니 근데 옛날엔 이 믹서기가 없어가지고 네. 절구로 빻고 맷돌로 돌리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었을 거야. 이 가전제품은 진짜 알고 보면 정말 소중한 그런 친구들이네요. 맞습니다. 맞아요. 또 요즘 주방에 노동력을 크게 줄여주는 1등 공신. 식기세척기. 맞아. 이게 식구가 많아도 1인 가구여도 들여놓고 싶은 가전제품인데 맞아요. 이 식기세척기의 역사도 함께 알아볼까요? 1880년 미국 일리노이주에는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화려한 대저택이 있었는데 이곳엔 사교계 여왕을 꿈꾸는 조세핀 코크레인이 살고 있었다. 코크레인이요? 코크레인 말고요. 내가 이 사교계에서 이름을 떨치려면 파티를 더 자주 열어야 하는데. 그녀가 파티 생각이 잠겨있던 그때 무슨 소리야? 뭐야? 찡그랑. 처참하게 깨져버린 그릇. 너 이게 얼마짜리 그릇인 줄 알아? 지가 어떻게 알아, 이유? 나 다음 주에 이따라 파리하려고 준비야. 아주 비싼 그릇이라고. 이거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야? 당장 나가! 그러니까 이게 비싼 그릇을 깨니까 일하는 사람들도 부담스러웠겠다. 왜냐면 그러니까요. 깨지면 자기도 깨지는 거니까. 그러네. 그래서 깨진다는 표현이 나온 거구나, 혼날 때. 너 또 깨졌냐? 약간 이런 느낌이. 약간 그런 거구나. 네. 아니, 그리고 그릇이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진짜 비싼 건 엄청나잖아요. 그래, 엄청 그럼 헛소리 안 부리면 되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이후로도 설거지 도중 비싼 그릇이 깨지는 일이 빈번했고 하인들이 계속 교체가 됐어요. 맞아. 설거지 때문에? 아니 그럼 지가 하면 될 거 아니야. 조세핀 씨는. 그렇네, 조세핀 씨 왜 그랬을까? 아니 코코로인 씨는 뭐 땅만 팔 줄 아나? 실제로 귀족 출신이던 조세핀이 직접 설거지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녀는 더 많은 그릇을 깨뜨리게 그럼. 됩니다. 아유, 그러네. 그럴 줄 알았어. 그럼. 네. 이럴 때는 고급스럽고 안 깨지는 놋그릇 같은 거 사용을 해야죠. 그렇죠, 조세핀이 우리 한국에 방자유기를 모으셨나 보다. 어머나. 그러니까. 아무리 떨어뜨려도 안 깨지잖아. 안 깨지. 맞아 맞아. 그러던 어느 날 다시 파티를 연 조세핀. 특별히 봄을 맞아 야외에서 친한 부인들과 함께 가든 파티를 즐겼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왜 비가 내려? 어머, 얼른 들어가, 얼른. 아, 정말. 갑자기 내린 비로 자리를 피한 사람들. 잠시 후 비가 그치자 아, 귀찮아. 뒷정리를 위해 마당에 나간 조세핀. 설마 비를 맞아서? 어머나. 뭐야? 왜 이렇게 그릇이 깨끗해? 깨끗해졌어. 갑자기 쏟아진 비로 세찬 물살을 맞은 그릇들이 모두 깨끗해진 것을 발견한 그녀. 바로 이거야. 순간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비 오는 날마다 그릇을 꺼내놓는 거야. 장마 기간엔 아예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꺼내놓겠어. 꺼내놓겠어. 그렇게 발명이 종료가 됐다. 네. 와, 그러니까 이게 비를 맞은 뒤 마치 설거지를 한 듯 깨끗이 닦인 접시를 발견하고 이거다. 식기세척기 발명에 영감을 얻게 된 거죠. 조세핀이 만든 식기세척기는 그릇을 고정하는 틀이 있고 세제가 섞인 물이 위에서 뿜어져 나오는 형태였는데 지금이랑 똑같잖아요. 그러네요. 내부에 강력한 모터를 설치해 그 동력으로 세찬 물이 나와 그릇의 잔여물을 날려버릴 수 있었다. 이제 파리 후에 설거지 걱정 하지 마세요. 야, 아니 직접 발명까지 한 거네. 그러니까. 그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 거예요. 그러네요. 딱 맞네. 네. 이 기술은 주변 부인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고 결국 1886년 특허 출원을 한 뒤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갔다. 그 후 식기세척기는 가정뿐만 아니라 호텔, 레스토랑 등에서 널리 쓰이게 됐고 그녀는 사교계의 여왕이 아닌 가장 잘 나가는 여성 CEO가 되었다. 이야. 야, 해피엔딩이다. 그러니까요. 다행이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직원들도 일조한 거예요. 맞아요. 그릇을 네. 깨졌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그릇을 왜 이렇게 깨지 하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오늘 이렇게 유튜브 사진관에서는 우리 일상의 친구 같은 존재, 가전제품의 역사를 함께 알아봤는데요. 최근 가전제품의 트렌드는 프리미엄 그리고 편리함이 합쳐진 편리미엄이라고 합니다. 아유, 네. 억지, 개억지. 편리미엄.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가전제품의 등장은 언제나 환영받고 있는데요. 네. 새롭고 편리한 것도 좋지만 미래까지 생각해서 더 오래 쓰고 전기는 더 적게 쓰는 친환경 가전제품이 더 많이 등장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사진관이었습니다. 뉴스의 바다를 끝없이 떠다니는 본격 뉴스 예능 유튜브 온대항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한 주 동안 유튜브 타고 신나게 돌아다니며 재밌는 뉴스들 가득 안고 돌아오겠습니다. 라떼는 커피 머신으로, 라떼 토크는 유튜브 사진관으로 즐겨보실게요. 다음 주에도 꼭 놀러 오실 거죠? 우리는 유튜브. 안녕. 잉. 이거 아무리 봐도 알람이야, 알람. 빵상 아줌마. 깨랑깨랑. 어머니, 제가 예쁘게 잘 다른. 이거 뭐, 구멍이, 펑크가 났구나. 어머니. 우리 며느리 하나 잘 들여서 우리 집에 구멍이 나게 생겼어. 아유, 그게 아닙니다, 어머니. 인두나 가져와라. 아버님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 인두나. 가져오겠습니다. 인두로 너도 바싹바싹 펴주라. 아유, 어디 가십니까?